안녕하세요. 한국고등교육재단이 후원하는 전문 서평지 서울 리뷰어 북스, 서평지에 실린 내용 그 너머의 얘기까지 들어보는 리뷰의 발견, 그 6째 시즌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뷰의 발견의 진행을 맡고 있는 숭실대 정보사회학과 정인관입니다. 제가 지난 시즌에 앞으로 리뷰의 발견에서는 서평자분들뿐만 아니라 저자분을 직접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갖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 일종의 번외편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방송통신대학교 김재영 교수님을 모시고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형제복지원 연구팀의 절멸과 갱생 사이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제 코로나도 거의 마무리된 것 같은 분위기인데. 예, 코로나가 마무리되면서 훨씬 더 삶이 바빠지고 예전처럼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방송통신되면 원래 주로 녹화나 이런 걸로 수업을 하시지 않으세요? 어떤 변화가 좀 있으세요? 방송통신대학교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출석 수업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없어졌다가 다시 생길 분위기이고요. 근데 이제 학교 일 말고도 학교 밖에도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좀 정신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결국은 모든 분들 모실 때마다 코로나 얘기 여쭤보는데 오늘도 빠짐없이 또 이렇게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 나눌 책 서울 리뷰어 북스 6호에 조문영 교수님께서 서평으로 다뤄주신 절멸과 갱생사입니다. 국민,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인데요. 실제로 오늘날 사람들에게 국가라는 영역 속에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럼 우리 같은 국민에게 있어서 국가란 무엇이며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흔히 국민들은 국가가 자신들을 보다 안전하고 인간다운 삶을 찾아갈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홉스, 로크, 루소 이런 학자들의 사회계약론도 세부적인 경로는 다루지만 국민들의 필요에 따라 합의를 거쳐 국가가 형성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일까요? 국가폭력이라는 표현, 낯설지 않으면서도 들을 때마다 조금은 으스스하게 다가오는 것도 같습니다. 한국의 경우 국가폭력은 한국 전쟁 시기의 학살들, 독재 정권 시기의 다양한 정치적 박해들, 그리고 5.18 광주 민주항쟁 등의 사건들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극적 사건들은 우리에게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일반인들에겐 조금은 낯선 사건들, 혹은 그 사건의 이름에 대해 들어본 사람들도 그것도 국가폭력이었어 할 만한 사건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절멸과 갱생 사이는 그 중에서도 형제복지원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원래 들어보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새롭게 접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형제복지원 그리고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형제복지원이라고 하는 곳은 1965년 박인근 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형제육아원이라고 하는 곳을 부산 감만동에 만들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 부산 감만동이라고 하는 곳은 일제강점기 때에는 부산 나병원이 있던 곳인데요. 주로 어떤 그런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을 수용하는 그런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1970년대가 되고 1975년에 내무부 훈령 410호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 훈령에 근거를 해서 국가는 불황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수용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불황인 단속과 수용이 확장되고 강화되면서 형제 육아원은 형제복지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고 현재 부산 주례동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1980년대가 들어서게 되면 형제복지원에는 아동, 불황인, 장애인 굉장히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이 격리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안에서 다양한 인권 침해 사건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복지원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형제복지원 안에 벌어졌던 여러 가지 인권 침해 사건들입니다. 1987년도에 당시 검찰이었던 김용원 검사가 우연한 기회에 울주군에 있는 형제복지원 농장이 있었습니다. 이 농장에서 강제 노역하는 사람들을 발견을 하게 되고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어마무시한 폭력 사건들이 발생을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거기서 감금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밝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 1987년도에 형제복지원 사건이 사회에
알려지게 되고 이 사건을 처리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그 군사정부에서 이것들을 이제 덮고 무마를 시켰는데 이런 여러 가지 형제복존을 둘러싼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는 형제복존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러면 이게 60년대부터 80년대 중반 지날 때까지 20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알려져 있지 않거나 혹은 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게 알렸다고 하더라도 누군가 나서서 그걸 바로잡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예, 그거 관련해서 이제 그 조문영 교수님 리뷰 제목이 사회적 버림의 연루자들입니다. 이제 여기서 제목이 굉장히 의미심장한데요. 이 리뷰 어떻게 읽으셨는지. 보통 같으면 이제 우리가 리뷰어분을 모시고 이 책에 대해서 왜 이 책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여쭤보는데 이제 역으로 글 쓰신 분께 리뷰를 어떻게 읽으셨는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 이 책은 이제 공저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저자들이 다 같이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제 공통적인 반응은 리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였고 또 하나는 이제 정말 잘 읽으셨고 서평을 잘 써주셨다. 이제 그런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책에서 하고 싶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회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전에 한국 사회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과거사 사건이 해결되는 방식이 주로 이제 국가, 어떤 군사 독재 정권 혹은 일제 강점기 하에서는 일제라고 하는 어떤 절대 악을 상정을 해놓고 이 악을 처단하고 처벌하고 이제 그 모든 어떠한 사건의 책임을 그들에게 돌림으로써 사건이 이제 해결을 되는 방식으로 이제 과거사가 이제 처리가 되었는데요. 저희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동시에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어떤 사회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회에 있는 다양한 행위자들을 봐야만 우리가 그 사건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고 그 사건을 우리가 잘 처리하고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조문영 선생님께서 이제 그 리뷰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포착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 서평의 제목을 사회적 버림 받은 버림의 연루자들이라고 쓰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 느낌에 연루라고 하는 단어는 어떠한 범죄 행위에 얽혀 있는 사람들, 약간 간접적으로 들어간 사람들이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서 약간 너무 부드럽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었고요. 사실 제가 책에서 표현했던 것은 공모입니다. 적극적으로 국가라든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것들을 그냥 간접적으로 연루된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같이 했던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고 싶었기 때문에 이제 공모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약간 거기서 약간 뭐랄까요 온도차가 발생을 한 게 아닌가 또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사회학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정의 내리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 안에 굉장히 복잡한 사람들이 들어 있는데요. 이제 조문영 선생님께서 이제 글의 마지막에 그런 어떠한 공모한 사람들, 연루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거기서 같이 저항하고 같이 연대했던 사람들 역시 우리가 기록을 찾고 축적하고 그것들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이 책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다루지는 못했죠. 마지막 8장에 이제 잠깐 다루긴 하지만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이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 주신 데에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팀 분들이 거기 들어가게 되겠네요. 만약 나중에 집어넣게 된다면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뭔가 좀 문제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또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리스트가 또 이제 작성이 돼야 된다. 예. 지금 교수님께서도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책 읽으면서 조금은 불편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제가 처음에 이제 국가폭력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그 연루자들, 지금 김재영 교수님께서는 연루자들은 표현 너무 부드럽다, 공모자다. 책에 실제로 이렇게 쓰셨고 공모자라고 하면 일종의 뭐 우리가 공범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책에서는 국가가 유일한 폭력의 주체는 아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이 책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국가의 어떤 그런 폭압적인 행위가
족족 혹은 종종 혹은 자주 적극적인 사회의 다른 어떤 구성원들이나 혹은 집단의 역할 요구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동조되고 지금 공모되는 그런 모습을 굉장히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의식을 갖게 된 계기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이제 그 형제복지원에 주목하게 되었던 이유 어떻게 좀 될까요? 네, 원래 처음에 제가 관심 있었던 주제 그리고 오랫동안 연구했던 주제는 한센병 환자들, 한센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오랫동안 사회적 낙인과 차별의 피해자들이었고 또 많은 한센인들이 시설에 오랫동안 격리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연구를 하는 중에 이제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서 듣게 되었고 연구에 이제 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이 소록도라고 하는 한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형제복지원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동시에 형제복지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한센병 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어떤 중요한 전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연구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 또 하나는 이 시설에 격리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국가 폭력 피해자들과는 조금 다른 양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격리시키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이들을 사회에서 격리시켜도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어떠한 인식의 어떤 동의들이 필요한 것이고 이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국가 폭력과는 약간 다른 부분이고 사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그런 어떤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형제복지원이라는 새로운 어떤 사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드러내고 싶었고 이제 그런 그 한센병 환자들에 대한 연구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형제복지원을 조금 더 잘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질문이랑 어떻게 보면 거의 겹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지금 그 절멸과 갱생 사이 그 일장을 이제 교수님께 집필을 하셨는데 사실 형제복지원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일종의 우리가 전사, 뭐 프리스토리라고 얘기하는데 같이 이제 불황한센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럼 아까 방금 그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한센인 흔히 문둥병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들은 주로 환자이고 여기서 이제 형제복지원에서 이제 주로 다루는 어떤 불황인들은 조금 다른 경우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이 이제 많이 하는 이제 반응이 처음 딱 읽었는데 갑자기 식민지 시기 때 불황 한센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가 책이 잘못됐나? 뭐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은 형제복지원이라고 하는 공간은 갑자기 80년대에 확 등장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어떤 역사적인 과정들 그리고 그 역사적인 과정 등에 등장을 했던 다양한 시설들의 결과물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 실제로 1980년대에 전국의 형제복지원과 비슷한 그 정도의 어떤 강도 높은 인권 침해는 좀 발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비슷한 다양한 시설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는 이제 알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그 한국 사회에서 형제복지원이라고 하는 공간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시설들이 있었고 가장 앞에 한센병 환자들을 가뒀던 소록도라고 하는 공간이 가장 먼저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광복 이후에도 한국 사회는 이 소록도에 갇혀 있는 한센병 환자에 대해서 별로 문제의식이 없었고 거기에 비판적인 어떤 태도를 갖지 않았고 이제 그런 어떤 비판적인 태도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무비판적으로 한센병 환자들을 오랫동안 계속 수용을 했던 것이고 근데 이제 그런 어떠한 사회 문제라고 하는 한센병 환자라고 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서 격리가 어떤 한국 사회의 굉장히 어떤 보편적인 해결 방식이 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결과가 격리의 대상이 계속 확대되었던 것이죠. 처음에는 한센병 환자였다가 그 다음에는 불황 아동이었다가 불황 인이었다가 깡패였다가 장애인이었다가 계속 확대된 어떤 결과물이 형제복지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제 1장에다가 불황 한센인
문제를 다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질문이 이제 왜 불황 한센인이었느냐, 불황 한센인은 조금 더 다른 존재들이 아니었느냐, 어떤 이런 질문이셨던 것 같은데요. 한센병 환자는 이제 한센병에 걸린 환자이죠. 하지만 이들이 사회 문제화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환자이기 때문에 사회 문제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불황했기 때문에 사회 문제화가 된 것이었습니다. 일단 그 조선 시대에는 이제 한센병 환자에 대한 어떤 낙인과 차별이 식민지 시기만큼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을이나 집에서 같이 살았는데, 이제 식민지 시기 때 한센병 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위험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런 지식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서부터 이들을 마을에서 추방하고 공동체로 추방하면서부터 이들이 이제 도시에서 불황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황이라고 하는 어떤 도시에서 불황이라고 하는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배제되기 때문에 생존을 하기 위해서 계속 구걸해야 되고 혹은 어떤 범죄를 저질러야 되는데요. 이러면서부터 이들이 사회 문제화 되게 되고 많은 도시민들이 이들을 사회에서 배제시키고 격리시켜 달라라고 총독부에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불황 한센병 환자들은 가장 먼저 사회 문제화되고 사회에서 배제시키려고 했고 격리당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런 역사 속에서 이들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형제복지원을 이야기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굉장히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왜 이 책 말고 교수님께서 단독으로 쓰신 그 한센인들의 소록도 강제격리를 다룬 책이 있습니다. 질병 낙인이라고 하는 저서인데요. 그 책에서도 약간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을 하신 건가요? 네. 문제 의식은 뭐 그 질병 낙인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하게 계속 가져갔던 주제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서 이들이 어떻게 배제되는가, 그런 메커니즘을 밝히려고 했고, 그런 어떤 사회가 국가와 어떻게 공모하고 그 공모한 힘이 어떻게 유지되는가를 계속 보여주고 싶었고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비슷한 관점들이 그 책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예. 그 절명과 갱생사의 저자 총 8분입니다. 그 분들이 이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형제복지원 연구팀이라는 이름하에 뭉쳤습니다. 연구팀의 구성 그리고 성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저희 그 2017년도에 처음 연구팀이 만들어졌는데요. 그 당시에는 대부분 대학원생들이었습니다. 지금이 이제 다 졸업해가지고 취업한 사람도 많았는데요. 당시에는 이제 현실이 굉장히 불안정한 대학원생들이 갑자기 이제 대학원 박사방 앞에 형제복지원이라고 하는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가 이걸 잘 이해를 못하겠다, 한번 모여서 같이 공부해보자 라고 하는 쪽지가 이렇게 붙었어요. 누가 붙이셨나요? 지금 열심히 박사 논문을 쓰고 있는 이제 김일환 선생이 붙였는데요. 예. 저는 이제 그걸 보자마자 저랑 이제 관심사가 비슷하니까 이제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첫날 나갔는데 저는 너무나 깜짝을 놀랐습니다. 한 10명이 넘는 대학원생이 모여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2005년부터 한센병 연구를 시작을 했고 격리 수용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사실 2010년대 초까지만 해도 사실 누구도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고 학계에서도 별로 공감을 얻지 못했습니다. 근데 2017년도가 되니까 10명이 넘는 대학원생이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고 그런 어떤 공감대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 굉장히 놀랐고, 이제 그것을 보면서 세대가 지나면서 한국 사회에서 혐오라든가 낙인이라든가 차별, 그리고 어떤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가 그만큼 이 세대, 새로운 젊은 세대, 그리고 학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런 관심사를 갖고 있는 대학원생들이 모여가지고 이 연구를 시작한 것이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예. 중간에 이제
다른 대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했던 사람이 참여를 하기도 하고 졸업생이 참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외연이 넓혀졌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저희 이제 이름이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연구팀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건 서울대학교가 아니라 사회학이라고 하는 어떤 키워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여서 사회학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예. 지금 마지막 부분에 이제 중요한 것은 사회학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사회학자 보니 좀 궁금한 게 이제 사회학적 관점이 기존의 어떤 다른 관점에 비해서 지닐 수 있는 어떤 강점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다른 전공자들이 또 함께 모여서 연구를 할 때 보완되는 측면이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 네, 사실은 이제 그 전에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하기 전에 많은 연구자들이 여기 들어와 가지고 연구를 했고 굉장히 중요한 사실들을 밝혀냈습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건 이제 법학 하시는 분들이었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이게 형제복지원이라고 하는 사건이 왜 국가폭력이고 여기서 국가의 책임이란 무엇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그것들이 중요했던 것은 이것이 사회적 중요한 아젠더 의제로 가져가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했던 것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봤었을 때 이제 거기에 한계들이 있었던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구체적인 어떤 그런 일들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 안에서는 무엇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사건이 발생되고 오랫동안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데에는 어떠한 행위자들이 들어갔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설명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했는데 중요한 어떤 사회적 자원들이 사회학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많은 조금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대학원생들 지금은 뭐 다들 이제 독립 연구자로서 뭐 학교든 이렇게 다양하게 자리를 잡으셨는데 애초에 이제 대학원생들끼리 모여서 연구를 시작을 했을 땐 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보는 거는 8편의 글과 또 앞에 머릿말까지 해서 이렇게 잘 완성된 그런 책을 보고 있고 또 굉장히 많은 주목도 받았고 또 뭐 다양한 어떤 이게 도서에 선정이 되기도 했는데 저 책이 나오기까지 어떤 연구의 과정에 대해서 또 약간 좀 좌충우돌이 있었을 것 같은데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저희가 시작을 할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학적 자원으로 이것들을 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사회학은 이 문제에서도 굉장히 늦게 참여한 학문이고 사회학적인 어떤 선행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또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형제복지원과 같은 시설을 연구한 경험이 이제 저밖에 없었고 또 형제복지원은 제가 이제 그 전에 연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어떤 방식으로 연구를 해야 될까, 이제 이런 것들을 잡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당시에 이제 형제복지원 대책위 분들과 저희가 연락이 되었고 대책위 분들이 지금까지 수집한 형제복지원 관련된 자료들이 굉장히 많은데 본격적으로 이 자료를 분석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저희에게 자료를 넘기고 이걸 분석을 요청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아서 모여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 자료들을 꼼꼼히 이제 분석을 보고 정리하고 분석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이 자료들을 꼼꼼하게 분석을 하면서 뭐라고 할까요? 이제 몰랐던 사실도 새롭게 알게 되고 동시에 사회학적 어떤 질문들이 그 자료로부터 이렇게 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학적인 질문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을지 이제 모여서 굉장히 많은 논의들을 했던 것 같고 이제 그런 어떤 질문과 답이 이 책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 앞에서 이미 우리가 뭐 이 책의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책에서 좀 더 다루고 있는 어떤 그런 우리가 아직까지 얘기하지 않았던 그 중요한 질문들 어떤 게 있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처음 등장했던 질문은 폭력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이제 과거의 한국 사회를 봤었을 때는 이제 독재 정권도 있고 다양한 이제 폭력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보편적인 어떤 사회적 행위들, 사건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형제복지원에서 이제 발생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도 그런 식으로 그냥 취급되고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보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했던 것들이 등장했던 질문이 도대체 형제복지원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왜 그렇게 강도 높은 다양한 폭력들이 등장을 하고 전혀 이 폭력들이 제어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가장 처음 등장했던 질문입니다. 또 이제 그 전에 이제 그런 폭력에 대해서 설명하셨던 분이 국가에서 혹은 시설에서 특정한 노동하는 어떤 근면한 노동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들을 교육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폭력이라고 하는 수단이 사용되었다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자료들을 보게 되니까 이제 그런 어떠한 이들을 어떤 특정한 사람들로 근면한 국민으로, 근면한 노동자로 만들려고 했던 그런 레토릭들은 존재를 했지만 실제로 형제복지원 안에서 이때 발생됐던 그런 자료들을 분석을 해본 결과 전혀 그런 의지라든가 훈련이라든가 프로그램들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던 어떠한 의지도 어떠한 프로그램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폭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하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대체 이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왜 장기적으로 지속이 되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저희가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 형제복지원이라고 하는 공간은 이제 사회학자인 고프만이 말한 것처럼 총체적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총체적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의사와 상관이 없이 이제 강제적으로 수용되었고 자신의 어떤 의지로 나갈 수 없는 공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자체로 폭력적인 공간이고 동시에 들어가게 되면 자신의 의지대로 살 수 없고 또 자신의 어떤 개인 사생활을 가질 수 없다는 점에서 또 폭력적입니다. 하지만 그것 외에 또 다르게 발생된 어떤 폭력들이 발생되는가를 봤었을 때 이제 저희는 이제 두 가지 것들을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는 그 안에 아무런 교육이라든가 훈련이라든가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폭력이라는 하는 것으로 그 긴 시간 어떠한을 채웠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밥을 먹고 자기까지 무엇인가를 계속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공부를 한다거나 여가 시간을 뭐 해야 된다거나 혹은 공상을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행위들을 해야 되는데 형제복지원들은 그것들이 가능하지 않았던 것이죠. 만약에 군대라면 그 시간에 훈련을 시켰겠죠. 작업을 시키고. 근데 형제복지원은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간, 그런 그 공간을 폭력으로 채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보상이었느냐? 형제복지원은 박인근이라고 원장이 최정점에 있었고 그리고 이 관리는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관리자로 만들고 이 관리자들이 다른 어떤 수용자들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박인근 입장에서 보상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무엇으로 보상을 했느냐? 폭력을 저지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학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상을 해준 것 같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발생시키는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제어가 되지 않았던 것이고 이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형제복지원을 설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였던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연구의 어떤 총합적인 이제 그런 결과들 이 담기는 게 그 녹아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책 제목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절멸 굉장히 무서운 단어입니다. 우리가 절멸이라고 하면 흔히 떠올리는 게 뭐 아우슈비츠라던가 뭐 이런 학살들 또 그 다른 갱생입니다. 갱생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어쨌든 간에 다시 우리가 갱생이라고 하는 건 주로 이제 교도소 이런 데서 보면은 사람들을 새롭게 만들어서 사회로 내보내는 그런 개념인데요. 절멸과 갱생 사이라고 하는 책 제목이 아마 이 형제복지원의 그런 상황을 응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 제목 어떻게 짓게 되셨습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도대체 뭐가 있는 겁니까? 네.
이제 그 선행 연구들을 저희가 보니까 형제복존을 설명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독일의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했던 그 공간을 가지고 와서 형제복존을 설명하려고 했던, 그래서 형제복존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배제된 불황인들을 절멸시키려고 했던 공간이다 라고 설명하는 어떠한 흐름이 있고, 또 한 흐름은 형제복존이라는 공간은 불황하는 사람들, 일하지 않은 사람들을 근면하게 만들려고 했던 그런 공간이다, 갱생시키려고 했던 공간이다. 이제 이런 두 가지 어떤 설명 흐름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그 두 가지 설명 모두 형제복존을 설명하는데 잘 들어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흐름은 형제복존의 일부분을 설명하는 데 또 필요한 설명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둘 사이에 있는 어떤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이 부분을 설명을 해야만 형제복존을 온전하게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책 제목을 절멸과 갱생 사이로 지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또 다른 질문, 아까 설명하지 못했던 사이에 뭐가 있느냐? 무엇이 있느냐? 어떤 새로운 통치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통치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책에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한다면 그냥 그곳에 두어놓고 그거 둠으로써, 시설에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둠으로써 효용성들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효용성이냐? 자본과 한국적 자본, 시장과 연결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을 할 때는 사회적으로 배제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을 사회복지시설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시장, 자본의 입장에서 보면 이곳은 사회사업시설, 예전에는 사회사업이라고 불렀죠. 사업이라고 하는, 비즈니스라고 하는 모델로서 이 형제복전과 같은 시설을 바라보게 되면 전혀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사람들을 그토록 계속 장기간 잡아놓느냐? 이 사람 하나하나가 어떤 자본 축적의 중요한 자원이었기 때문입니다. 60년대는 외원단체들이 들어와서 그런 시설을 만들면 외원단체들이 돈을 이제 기부를 하고 지원을 해줬고, 그리고 이 지원받은 어떤 상당 부분들이 착복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주머니에 들어가는 경우가,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가 되면 외원단체들이 빠져나가고, 그렇게 되면 이 잔여적인 어떤 인구 집단을 시설에 수용할 만한 그런 어떤 자원들이 없어지게 되고, 이 자원을 국가가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1인당 한 명씩의 어떤 국가가 지원을 해주게 되는데, 이 1인당 한 명씩 국가가 지원해주는 어떤 그런 메커니즘이 시설 입장에서 보면 훨씬 더 많은 수용자를 가져야만, 수용을 해야만, 그리고 이들을 장기간 수용을 해야만 훨씬 더 돈을 많이 벌게 되고, 그리고 이런 어떤 자원을 축적을 해서 다른 사업들을 도모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절멸과 갱생 사이에 존재하는 한국적인 어떤 통치성의 어떤 특징이라고 저희는 자료를 보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책에다 그런 내용들을 담은 것이죠. 예. 그럼 현재 지금 간략하게 형제복지 문제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이 책 이후에도 이제 계속 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1987년도 이 문제가 처음에 사회에 등장을 했었을 때 굉장히 많은 여론의 어떤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야당이었던 신민당에서 형제복지원을 조사를 했고, 그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또 참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987년도는 6월 항쟁이 있었고, 6월 항쟁이 일어나면서부터 사회적 관심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2000년대, 2010년대까지 누구도 형제복지원에 관심을 갖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 최근 들어오면서 당시에 아동 일대 형제복지원에 수용되었던 한종선이라고 하는 피해 생존자가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해달라 계속 사회에 요청을 했고, 그러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계속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가 최근에 이제 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 문제가 지금 조사
대상으로 들어갔고 현재 지금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관련해서 얼마 전에 뉴스에도 몇 번 나오시고 이런 걸 봤습니다. 예, 앞으로도 활동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주 리뷰어분들께 여쭤보는 질문인데 오늘은 저자에게 여쭤보려니 유난히 좀 더 약간 도전적으로 느껴지긴 합니다. 이 책 어떤 분들께 추천해 주시고 싶으십니까? 예, 최대한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은 형제복지원이라고 하는 공간은 너무나 그 뉴스에 자주 나오잖아요. 하지만 단편적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떤 공간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이제 또 하나는 시설에 대해서 더 많은 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 시설이라고 하는 공간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만든다 하더라도 그 공간은 폭력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근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생활이잖아요. 하지만 이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생활이 없는 공간이고 어떤 자신의 어떠한 의지라고 하는 것이 결여될 수밖에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폭력적이고 그런 다양한 인권 침해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공간이고 그리고 우리가 형제복지원을 잘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형제복지원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어떤 성찰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설 문제가 지금까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최근에는 조문영 선생님도 쓰셨지만 장애인 단체에서 이동권 투쟁을 하면서 지금 지하철에서 시위를 하고 있잖아요. 많은 한국 사람들이 그냥 불편함만 이야기를 하지 그들이 왜 거기 가서 시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성찰적으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또 하나는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성찰적으로 생각을 하지 못하니까 지금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시설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봉착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이제 노인 시설들이 너무나 사람들에게 당연하게 된 것이죠. 노인이 되고 누군가 자기 자신을 보살펴 줄 수 없는 상황이 왔었을 때 누구나 시설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는데 저는 시설로 들어가기 싫거든요. 아마 지금 젊은 세대 누구나 그 시설로 아마 들어가기 싫으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시설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지 않고 성찰하지 않고 이 어떤 사회적 현상을 막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결국은 시설로 들어가서 비슷한 경험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 예. 이런 마음입니다. 이 책 순서대로 읽어야 되는 책입니까? 이게 약간 학술적인 성격이 있다 보니까 앞에서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쭉 읽어야 될지 아니면 이렇게 펼쳐 보다가 좀 더 이렇게 자기가 흥미 있는 거 위주로 봐도 될지. 네, 이 책은 저자들이 각각의 독립 논문으로 쓴 글들을 책 형식으로 다시 모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는 주제에 먼저 보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일장 한센병과 같은 경우는 관심 없으시면 건너뛰셔도 뭐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말하고 싶은 것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잘 읽고 싶으시면 머릿말부터 차근차근 읽으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입니다. 예. 벌써 시간이 꽤 많이 흘렀네요. 저자분을 아무래도 모시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또 다양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아쉽지만 여기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좋은 말씀 들을 수 있어 정말 감사드리고요. 바쁘실 텐데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이야기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또 많은 분들에게 전달이 돼서 너무 기쁜 마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듣고 계신 리뷰의 발견은 한국고등교육재단에서 지원 및 제작되고 있고 2주에 한 번 금요일마다 여러분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게리 스미스의 숫자를 읽는 힘에 대해 통계 리터러시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서평을 써주신 서울대학교 박진호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해주신 김재환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